자, 이번 시간부터 이 네트워크를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는 크게 5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오리엔테이션 시간이고요. 오리엔테이션이라고는 하지만 이 네트워크의 어떤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배경 지식들이 있거든요. 뭐 TCP, IP 모델이라든지 OSI 7레이어라든지 프로토콜이라든지 LAN, WAN, 네트워크의 성능 지표 이런 것들을 첫 번째 파트에서 학습해 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 파트는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이 무엇인지는 첫 번째 파트에서 학습할 예정이고요.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은 쉽게 말해서 그냥 케이블 아니면 아주 낮은 로우 레벨에서 이루어지는 네트워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기 신호, 케이블, 네트워크 장비, 스위치, 허브 이런 네트워크 장비들이 있어요. 이런 네트워크 장비와 아주 로우 레벨에서 이루어지는 네트워킹 개념들에 대해서 두 번째 파트에서 학습을 해볼 거고요. 관련해서 인터넷에 대해서도 학습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뭐 다양한 케이블이라든지 표준 규격 뭐 이런 것들도 언급을 해드릴 예정이에요. 자,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 이 두 번째 파트까지는 기본적으로 LAN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LAN이란 조금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LAN이란 그냥 근거리 네트워크, 이 로컬 에리아 네트워크의 줄임말이거든요. 가까이에 있는 네트워크.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신 곳이 뭐 가정이라면 가정 내에서의 네트워크가 있겠죠. 공유기를 기준으로 핸드폰도 연결하고 노트북도 연결하고 그런 거를 LAN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인 가정 환경에서의 네트워크 범위, 회사 사무실에서의 네트워크 범위. 파트 2에서는 그러한 LAN의 범위를 국한지어서 그러니까 딱 LAN 범위 내에서 학습을 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때, 네트워크를 사용할 때 LAN에서만 활용하진 않죠. LAN만 이용하지 않죠. 인터넷도 활용할 때가 있을 것이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친구와 이메일을 주고받을 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아주 멀리 있는 미국의 서버에 있는 구글에 접속할 때도 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꼭 LAN에 있는 장치끼리만 상호작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파트에서는 근거리 네트워크를 넘어서 더 원거리 네트워크, 더 넓은 범위의 네트워크 이거를 WAN이라고 하거든요. 이 WAN으로 뻗어나가기 위한 지식들, IP와 IP 주소 그리고 라우팅에 대해서 학습을 해볼 겁니다. 네트워크 계층이 무엇인지도 오리엔테이션 시간 때 학습을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전송 계층입니다. 네 번째에서 학습할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을 적에 이거를 조금 더 안전하게, 조금 더 확실하게 전송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전송 계층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TCP와 UDP를 학습할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개발자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인 응용 계층, 그 중에서도 중요한 HTTP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HTTP와 관련한 다양한 웹 기술들이 있어요. 쿠키, 캐시, 컨텐츠 협상 뭐 이런 것들도 같이 학습을 해볼 예정입니다. 웹 서버란 무엇인지,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란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다 5번째 시간 때 학습을 해볼 예정이에요. 자, 본격적으로 강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저를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현재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학생이자 전 개발자이자 솔루션 아키텍트입니다. 그리고 관련한 현재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이 과목과 관련한 서적을 출간 예정 중에 있고 이미 출간된 컴퓨터 구조 운영체제 관련된 서적도 있습니다. 다른 책도 있고요. 그리고 뭐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코딩 교육 업체나 대학교, 학교 등에서 코딩 관련된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간, 오리엔테이션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시간에는 이 네트워크란 무엇인지, 네트워크가 어떤 걸로 구성되어 있는지 조금 거시적인 시각에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가 무엇일까요? 컴퓨터 네트워크가 무엇일까요? 컴퓨터 네트워크라고 하면은 이 여러 장치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통신망입니다. 통신망. 망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거미줄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얽히고 설켜 있는 이런 걸 이제 망이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컴퓨터 네트워크에서는 각기 다른 장비들이 각기 다른 이 연결 지점을 바탕으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통신망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다양한 네트워크 장비들도 있고요. 그 다양한 네트워크 장치들도 있죠. 이걸 조금 이따가 이 용어들을 정의해드리겠지만 네트워크 장비, 얘네들을 호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연결 짓는 연결 매체들도 있어요.
유선일 수도 있고 무선일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간에 컴퓨터 네트워크는 여러 장치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통신망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네트워크란 무엇이냐? 네트워크는 한마디로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제가 랜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조금 있다가 혹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긴 하겠지만 내 근거리에 있는, 딱 내 주변에 있는 장치들만 연결하는 것도 네트워크의 일종입니다. 로컬 에리아 네트워크, 좁은 범위의 네트워크의 일종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인터넷이라고 한다면 좁은 범위만을 연결하지는 않죠. 미국에 사는 친구한테 이메일을 보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핀란드에 사는 친구한테서 뭐 소스 코드를 전달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런 아주 넓은 범위 네트워크끼리 연결짓는 기술도 네트워크의 일종입니다. 그게 바로 인터넷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인터넷이란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끼리 연결한 네트워크를 인터넷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가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이 있고 얘네들을 또 연결짓는 네트워크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컴퓨터 네트워크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컴퓨터 네트워크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노드, 두 번째는 메시지, 또 하나는 간선, 통신 링크라고도 불러요. 통신 매체라고도 부르고요.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여기서 하시는 분들이 계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뭔가 익숙한 게 들리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자료구조 학습하신 분들 계신가요? 자료구조 학습하신 분들 중에서 요거를 보자마자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주 뛰어나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노드와 간선은 자료구조, 그 중에서 그래프에서 언급되는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그래프는 뭐라고 배우셨죠? 참고로 이게 뭔지 몰라도 됩니다. 전혀 문제 없어요. 그래프는 어떤 자료구조라고 배우셨죠? 노드와 그를 연결짓는 간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자료구조가 그래프다 라고 배우셨을 겁니다. 안 배우셨어도 상관없어요. 이것도 그래프예요. 노드, 간선. 얘도 그래프예요. 얘도 그래프입니다. 이런 식으로 컴퓨터 네트워크는 노드, 간선으로 이루어진 그래프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 노드는 무엇이냐? 노드는 종단 시스템, 엔드 시스템이라고도 불러요. 혹은 더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 호스트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사실상 호스트라는 용어로 많이 사용이 돼요. 노드는 이 메시지를 최초로 만들거나 송신하는 대상 혹은 최종적으로 수신하는 대상이 노드입니다. 여러분들의 핸드폰 아니면 여러분들의 노트북, 컴퓨터 이런 것들은 어디에선가 전달받은 메시지를 최종적으로 수신하는 대상이죠. 그게 이메일이 되었든 파일이 되었든 이미지가 되었든 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파일이 되었든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달받은 어떠한 정보를 최종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노드가 바로 호스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의 스마트폰, 노트북 아니면 뭐 서버 컴퓨터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어떤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는 장비 아니면 뭐 시계도 될 수 있죠. 요즘에는 IoT 시대니까 뭐 냉장고도 있습니다. 자동차도 있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최초로 송신하거나 생성하는 대상 혹은 메시지를 최종적으로 수신하는 대상을 호스트, 종단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이 노드는, 이 호스트는 앞으로 호스트는 요걸로 지칭을 할게요. 아시겠죠? 근데 네트워크에는 정말 많은 호스트들이 있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시계도 스마트워치라고 친다면 시계도 호스트가 될 수 있고 스마트폰도 호스트가 될 수가 있고 컴퓨터는 물론이고 자동차도 호스트가 될 수가 있죠. 냉장고도 호스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호스트가 있는데 내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 어떤 메시지를 전달받을지를 결정할 수 있으려면 이 주소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이 호스트가 그래서 어디 있는데 이 호스트가 누구인데 이러한 정보를 특정 지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거를 주소라고 부릅니다. 주소. 모든 호스트,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특히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호스트에는 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소를 토대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밑에 이게 세 가지 이렇게 써드렸죠?
주소를 이용해서 특정 호스트를 특정 지을 수 있으면은 메시지의 유형도 달리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유니캐스트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대1 통신입니다. 1대1 통신. 내가 송수신 대상이 1대1로 정해져 있는 거. 브로드캐스트는 뭐냐면, 현재 네트워크가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현재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대상한테 전부 다 메시지를 보내는 송수신 방법이 브로드캐스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소를 통해서 호스트를 특정 지을 수 있다면 메시지를 어떤 식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지도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멀티캐스트는 뭐냐면 특정 그룹에게만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방법이 이제 멀티캐스트입니다. 다시, 정말 중요하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유니캐스트는 1대1 통신. 1대1 통신. 일반적으로 뭐 친구랑 이메일을 주고받는다 이러면 유니캐스트예요. 친구랑 채팅을 한다. 1대1 채팅을 한다. 그럼 유니캐스트입니다. 브로드캐스트는 마치 공지사항처럼 이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 모든 대상들한테 전부 다 일괄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브로드캐스트라고 부르고, 멀티캐스트는 네트워크 내의 특정 그룹에게만 메시지를 보내는 게 멀티캐스트입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소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네트워크에 있는 호스트를 특정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통신이 가능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쵸? 자, 제가 지금까지 노드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호스트를 설명드렸죠. 호스트란 정보를 최종적으로 수신하거나 최초로 생성해서 송신하는 대상이 호스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호스트 중에서도 특별한 호스트가 있어요. 역할별로 이 호스트를 달리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역할별로 구분하자면 서버와 클라이언트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웹 개발 혹은 앱 개발에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는 분야를 지망하신다면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클라이언트는 요청을 보내는 호스트를 클라이언트라고 합니다. 서버는 응답을 보내는 호스트가 서버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메시지를 주고받는다 라는 말은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대해서 서버가 응답을 보낸다 와도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웹브라우저에다가 이런 식으로 fastcampus.co.kr 이라고 도메인 이름을 땅 치면은 마법같이 fastcampus 홈페이지가 나오죠.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것과도 같냐면 여러분들의 웹브라우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클라이언트로서 fastcampus.co.kr을 반환해주는, 그러니까 응답해주는 서버 컴퓨터한테 이러한 웹페이지를 보여주세요라고 요청을 보냈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서 웹페이지가 왔다 와도 같습니다. 이 말 이해 가시나요? 자, 다시 말하면 다른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웹브라우저에다가 google.com이라고 쳤어요. google.com을 땅 친 순간 여러분들의 웹브라우저는 인터넷 세상 어딘가에 있는 어떤 나라에 있는 어떤 세상에 있는 구글의 서버 컴퓨터한테 너네 페이지 좀 갖다 줘 라고 요청을 보낸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웹브라우저는 구글의 홈페이지를 보여주겠죠. 그거는 왜 그런 거냐면 구글의 웹서버가 여러분들의 클라이언트 그 웹브라우저한테 응답으로서, 서버는 응답을 보내주는 호스트가 서버라 그랬죠. 응답으로서 구글의 웹페이지를 보여줬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이게 호스트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 서버와 클라이언트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상당 부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처음 이제 코딩을 공부하시다 보면 생길 수 있는 좀 오해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이 용어 자체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서버 역할을 하는 그 호스트와 클라이언트 역할을 하는 그 호스트를 마치 배타적인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서버 역할을 하는 호스트가 무조건 따로 있고 클라이언트를 역할을 하는 호스트가 무조건 따로 있다. 이 두 개는 양립할 수 없다. 클라이언트는 무조건 클라이언트고 서버는 무조건 서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호스트가 있다고 쳤으면 그 호스트는 서버의 역할도 할 수 있고 클라이언트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서버 컴퓨터도 물론 주로 서버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얼마든지 클라이언트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말 이해가세요?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클라이언트로서 동작하는 호스트라고 볼 수 있지만 얼마든지 스마트폰으로도 서버 역할을 수행하게끔 할 수 있어요. 당연하게도 노트북이나 데스크탑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서버와 클라이언트는 배타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역할에 따라 분류한 것 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자, 노드 중에서 호스트를 설명드렸어요. 이 호스트는 이 최종적인 수신 대상이자 최초의 송신 대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근데 딱 중간에 있는 노드들도 있습니다. 중간 노드들. 네트워크 중에서 중간에 있는 노드들. 대표적인 것들이 네트워크 장비들이 있죠. 공유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의 집에도 아마 공유기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 앞으로 자주 언급될 용어 중에 하나인데 라우터 혹은 스위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중간 노드로서의 네트워크 장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호스트와 완전하게 배타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어떻게 잘 조작하면은 버려진 데스크탑도 공유기처럼 쓸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역할을 하는 호스트가 있다 라고만 생각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네트워크 구성 요소 중에서 노드를 배웠어요. 자, 이번에는 이 간선, 통신 링크, 통신 매체를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유선, 무선. 여러분 광 케이블 들어보셨죠? 해적 케이블이 있어요. 이게 세계지도라고 치면은 세계지도입니다. 세계지도라고 치면은 인터넷을 연결해주는 해적 케이블이 이렇게 막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여러분들의 집에만 하더라도 랜 케이블이 있죠. 컴퓨터와 컴퓨터를 연결지을 수 있는 랜 케이블이 있어요. 공유기를 연결하는 랜 케이블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유선 케이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무선 통신 매체는 그냥 뭐 주파수 뭐 이런 것들, 와이파이가 대표적이죠. 이 무선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게끔 하는 이 무선 링크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통신 링크, 통신 매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들을 연결짓는 것들, 이런 것들, 무선, 유선, 이런 것들은 해저에 깔려있는 광 케이블이 될 수도 있고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 나중에 배웁니다. 이 랜 케이블의 대표라고 알려져 있는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이 될 수도 있고 동축 케이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케이블의 종류에도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유무선의 통신 매체를 간선, 통신 링크라고 부른다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는 그냥 주고받는 정보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인터넷으로 보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컴퓨터는 패스트 캠퍼스 서버로부터 뭐를 메시지로서 받는 거예요? 동영상을 메시지로서 받는 거겠죠. 여러분들의 친구와 여러분이 이메일을 주고받는다면 이메일을 메시지로서 주고받는 셈이고요. 여러분들이 웹브라우저에다가 google.com 땅 쳤을 때 구글 페이지가 나온다면은 HTML, CSS 등의 웹페이지가 메시지로서 주고받아진 셈입니다. 이런 식으로 노드들 간에 주고받는 정보를 메시지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자, 이 네트워크를 범위에 따라서 구분을 지어보면 크게 랜과 웬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물론 그 메트로폴리탄 범위의 맨 그리고 캠퍼스 크기의 캔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범용적이진 않으니까 생략은 할게요. 보통 랜과 웬으로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랜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교적 근거리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랜이라고 부릅니다. 사무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사무실 내에 있는 컴퓨터끼리 연결하는 정도의 범위를 랜이라고 부르고요. 가정에 있는 정도를 연결짓는 네트워크 범위를 랜, 딱 그 정도 크기를 랜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가정만 보면은 공유기를 중심으로 뭐 아빠 스마트폰, 엄마 노트북, 내 동생 스마트폰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노드들이 접속될 수가 있죠. 사무실도 마찬가지고. 웬은 이와 반대로 와이드 에어리아 네트워크, 그러니까 좀 더 광역 통신망이라고 보시면 돼요. 더 먼 거리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대표적인 게 인터넷 서비스가 웬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인터넷은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트워크끼리 연결짓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이 웬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미국에 있는 데까지 해적 케이블 깐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웬에 접속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이 웬에 접속할 수 있을지 이 수단이 필요해요. 그 수단을 ISP라고 하는 특별한 업체가 제공을 해줍니다. ISP는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약자인데 국내에 대표적으로는 KT, LGU+, SK 브로드밴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러한 웬에 접속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이 ISP 중에 하나인 SK 브로드밴드의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뭐 이렇게 이 웬에 접속하기 위한 회선을 제공을 해준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회선 서비스가 있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 당연하게도 돈을 내야겠죠. 그거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 웬을 구축하고 이 웬에 접속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해주는 회사가 ISP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접속하기 위해서 사용료를 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용 아시겠죠? 자, 근데 개발자 입장에서 알아야 되는 네트워크 지식은 물론 웬에도 많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처음 네트워크를 학습할 때 어떤 지식이 더 많이 필요하냐라고 한다면 보통 이 랜에 더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랜을 학습해 보시고 랜을 지탱하는 기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학습을 해보시고 심학습으로서 웬을 학습해 보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네트워크를 조금 더 거시적인 시각에서 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네트워크를 미시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이 네트워크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습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프로토콜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캡슐화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네트워크를 통해서 주고받는 정보는 메시지라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 메시지는 오늘날 인터넷 환경에서는 패킷 단위로 주고받습니다. 패킷 단위로. 패킷 단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용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주고받는 정보의 단위가 패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GB짜리 영화 파일을 친구한테 전달을 해준다? 라고 하더라도 인터넷에 2GB짜리가 통째로 그냥 옮겨가는 게 아니라 패킷 단위로 쪼개져서 전송된 이 목적지에서 쪼개진 이 패킷이 재조립돼서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오늘날 인터넷을 이루는 네트워크는 패킷 교환, 패킷을 주고받는 패킷 교환 네트워크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패킷 교환 네트워크에서 주고받는 데이터 단위, 그래서 주고받는 정보를 패킷 단위로 주고받는 네트워크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뭐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요. 중간 노드로서 이 패킷을 교환할 수 있는 패킷 스위치라고도 부르는데 중간 노드로서 패킷 교환기라고 하는 중간 노드가 필요하겠죠. 이 패킷 교환기는 어떤 기능을 해야 되냐면 이 쪼개진 패킷을 어디로 전달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걸 라우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패킷에 손상이 없는지 이런 것들도 판단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패킷이 이런 식으로 먼 곳까지 전달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패킷이 다른 경로로 이동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2GB짜리 영화를 이러한 패킷으로 쭉 나누어서 보낸다라고 했을 때 하나의 경로만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일부는 이쪽 경로를 통해서 이동하도록 할 수 있고 일부는 이쪽 경로를 통해서 이동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관련해서 나중에 라우팅에서 자세하게 학습을 해볼 거예요. 자, 패킷 교환 네트워크와 상반된 형식으로 이제 운영되는 네트워크가 있는데 그거를 회선 교환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이 회선 교환 네트워크는 패킷 교환 네트워크와 비교되는 개념 중에 하나인데 회선 교환 네트워크는 말 그대로 회선, 정해져 있는 딱 그 링크만으로만 통신하는 네트워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와 B가 연결을 주고받고 싶어요. 그러면 패킷 교환 네트워크에서는 보내고자 하는 정보를 패킷으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보낼 수도 있었고 이렇게 보낼 수도 있었죠. 근데 회선 교환 네트워크에서는 사전에 연결 작업을 수립하고요. 우리 이런 회선으로만 통신하자. 이런 식으로 사전에 연결 수립 작업을 포함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수립된 연결된 링크로만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호스트는 중간에 끼어들 수가 없어요. 이게 대표적인 회선 교환 네트워크의 예시가 전통적인 전화망 있죠. 전통적인 전화망이 대표적인 회선 교환 네트워크의 일종이라고도 불립니다. 장점과 단점이 명확해요. 그 장점은 이미 확보된 통신 링크로만 통신을 하기 때문에 전송률이 보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데이터를 보낼지를 정확히 예측할 수가 있고 그 예측치는 크게 벗어나지를 않아요. 근데 단점은 회선 이용률이 저하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회선 교환 네트워크에서는 사전에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연결된 회선을 통해서만 메시지를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C가 A한테 뭔가를 보내고 싶어도 얘네 둘이서 뭔가를 주고받고 있으면 그 사이를 끼워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선의 이용률이 저하될 수가 있겠죠. 그쵸? B도 마찬가지고 얘도 B한테 뭘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가 없겠죠. 얘네가 다 끝날 때까지. 근데 패킷 교환 네트워크에서는 아까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렸지만 A가 C한테 뭔가를 보내주는 와중에 B가 뭐 D한테도 이런 식으로 같이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패킷이라는 단위로 쪼개서 전송을 하니까. 이 두 개의 메시지를 한꺼번에 전달할 수가 있는 거죠. 얘네 둘 보내고 얘네 둘 보내고 이런 식으로도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오늘날 인터넷에서 주로 활용되는 네트워크는 패킷 교환 네트워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주고받는 정보는 패킷 단위로 전송이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패킷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도 알아야겠죠? 자, 패킷은 크게 2개 혹은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패킷은 영어로 그 소포, 꾸러미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소포를 생각해 보시면 편합니다. 여러분들이 택배 보내실 때 택배라고 칠게요. 택배를 보내실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곰인형을 보낸다고 칠게요. 곰인형만 담아가지고 우체부한테 주진 않죠. 여기에다가 뭘 붙여요? 주소를 쓰죠. 이 패킷이 어디로 가야 된다. 이 패킷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 패킷이다. 이런 부가정보를 붙일 겁니다. 부가정보. 그래서 그 부가정보를 헤더라고 불러요. 헤더. 네트워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패킷에는 헤더라고 하는 정보가 있어요. 이 헤더는 패킷에 붙일 부가정보입니다. 부가정보. 대표적인 부가정보가 주소 아니면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뭐 프로토콜을 구현하기 위한 프로토콜의 동작을 보조하기 위한 정보 이런 것들이 헤더에 포함되는 정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실제로 보내고자 하는 그 데이터는 무엇이냐? 아까 전에 예시로 따지자면 곰인형은 무엇이냐? 이거를 페이로드라고 부릅니다. 페이로드. 패킷에 보낼 정보를 페이로드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패킷 교환 네트워크에서도 이 패킷에 실제로 보내고자 하는 그 데이터, 그 정보를 페이로드라고 부르고 패킷 중에서 트레일러라고 하는 정보가 붙은 경우도 있습니다. 트레일러는 패킷 뒤에 붙일 부가정보를 의미해요. 일반적으로 헤더라고 한다면 패킷 앞에 붙는 부가정보를 헤더라고 부르고요. 트레일러는 패킷 뒤에 붙는 부가정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트레일러는 나중에 한번 더 언급될 예정이니까 기본적으로는 헤더와 페이로드 2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용어도 있어요.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용어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는 거의 네트워크를 하다 보면 거의 항상 가장 처음에 배우는 용어 중에 하나일 텐데, 자, 프로토콜은 뭐냐면 장비 간에,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장비 간에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규칙이나 방법을 프로토콜이라고 부릅니다. 프로토콜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호스트 간에 합의된 의사소통 규칙, 호스트 간의 언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노드 간의 언어라고 보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호스트끼리 HTTP라고 하는 합의된 의사소통의 규칙으로 정보를 주고받고 싶다면 얘도 HTTP를 이해해야 되고 얘도 HTTP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HTTP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호스트와 중간 노드로서의 네트워크 장비, 라우터라고 칠게요. 라우터가 뭔가 정보를 주고받고 싶다면 둘이 프로토콜 메시지가 통해야 됩니다. 이런 것처럼 노드 간의 언어가 곧 프로토콜이다 라고 보셔도 돼요. 프로토콜이 통해야지 이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아까 전에 들어드렸던 예시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웹브라우저에다가 뭐 fastcampus.co.kr 땅 쳤을 때 fastcampus 홈페이지가 여러분들의 브라우저로 보이는 것은 여러분들의 컴퓨터와 fastcampus 서버 컴퓨터가 HTTP라고 하는 통일된 의사소통 규칙을 갖고 정보를 주고받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자, 아까 전에 제가 그 패킷에는 헤더와 페이로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프로토콜은 네트워크 장비 간에 주고받을 정보의 규칙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헤더의 내용은 프로토콜의 영향을 받습니다. 헤더는 뭐라 그랬죠? 패킷에 붙일 부가정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프로토콜은
장비 간의 정보를 주고받을 규칙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떤 규칙으로 정보를 주고받을지에 대한 부가 정보도 당연히 프로토콜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토콜이 달라지면 일반적으로 헤더의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배우실 텐데 얘는 TCP 헤더고요. TCP라고 하는 프로토콜의 헤더고요. 얘는 UDP라고 하는 프로토콜의 헤더입니다. 다르게 생겼죠? 그쵸? 프로토콜마다 이제 규칙이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프로토콜마다 목적이 달라요. 어떤 규칙으로 정보를 주고받을지가 달라진다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HTTP라는 규칙으로 뭔가 정보를 주고받는다면 HTTP로 뭔가 주고받는 데에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가 헤더에 포함이 됩니다.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TCP는 좀 신뢰성 있는 정보, 아니면 확실히 뭔가를 보내고 싶을 때, 아니면 오류 없이 제대로 뭔가 보내고 싶을 때, 뭔가 좀 그 신뢰성 있는 전송을 할 때 보통 TCP가 사용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헤더를 보면은 신뢰성 있는 전송을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들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UDP는 이와 다르게 뭔가 빠른 전송, 효율적인 전송을 위해서 UDP를 쓰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런 쓸데없는 정보가 없고 딱 필요한 것들만 컴팩트하게 담겨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것처럼 프로토콜마다 목적이 다르고 규칙이 달라지면 그 규칙을 사용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프로토콜마다 목적이 다르고 목적이 달라지면은 헤더의 내용도 그 목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 학습할 거는 또 네트워크 참조 모델입니다. 네트워크 참조 모델. 네트워크 참조 모델은 보통 네트워크를 처음 학습하실 때 가장 처음에 학습할 내용 중에 하나일 텐데 얘는 예시를 통해서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컴퓨터와 예를 들어 저라고 치죠. 제 컴퓨터가 뭔가 메시지를 주고받는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그 과정을 아주 세세하게 나누면은 계층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되게 송수신 과정에서 정형화된 단계로서 계층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컴퓨터가 제 컴퓨터한테 헬로라고 하는 문자를 보낸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4계층부터 1계층 순으로 뭔가를 이제 헬로라고 하는 문자를 전송을 할 것이고 제 컴퓨터 입장에서는 1계층에서부터 4계층 순으로 메시지를 전달을 받을 거예요. 반대로 만약에 제가 제 컴퓨터에서 여러분들의 컴퓨터로 하이라고 하는 문자를 보낸다라고 쳤을 땐 제 컴퓨터의 4계층에서부터 1계층 순으로 뭔가를 보낼 것이고 하이라고 하는 문자를 보낼 것이고 그렇게 전송한 하이라고 하는 문자열은 여러분들의 컴퓨터 입장에서는 1계층에서 4계층 순으로 전달을 받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자, 요거를 네트워크 계층이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이 1계층, 2계층, 3계층, 4계층 요것들은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제 예시를 위해서 그냥 제가 임의로 작성한 거예요. 아시겠죠? 중요한 거는 네트워크의 단계는 계층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네트워크를 뭔가 송신하는 대상은 고계층, 높은 계층에서 낮은 계층 순으로 뭔가를 수신하는 입장에서는 낮은 계층에서 높은 계층 순으로 뭔가를 수신한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대표적인 네트워크 참조 모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OSI 모델이고 OSI 7계층이라고 부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7개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OSI 7계층이라고 부르고요. TCP/IP 모델, 이게 TCP/IP 모델입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이번에 파트 있죠. 파트가 이 모델이죠. 네트워크 액세스, 인터넷, 네트워크 계층, 전송 계층, 응용 계층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었다는 걸 눈치챌 수가 있을 텐데 이거를 이제 TCP/IP 모델 혹은 TCP/IP 4계층이라고 부릅니다. 자, OSI 7레이어, OSI 7계층에서는 보통 이제 물대내 전세 표음 이런 식으로 외우거든요. 근데 하나씩 이제 지금 당장 외우라는 건 아니지만 외워두면 좋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각각의 계층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물리 계층은 가장 근원적인 송수신이 이루어지는 계층입니다. 그러니까 0과 1로 이루어진 비트를 주고받는 계층. 케이블을 통해서 뭔가를 주고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전자파를 이용해서 뭔가를 주고받는다든지 딱 근원적으로 하드웨어 단에서 송수신이 이루어지는 계층을 물리계층, 물리적으로 뭔가를 송수신받는 계층을 물리계층이라고 부르고요.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뭔가 오류 제어를 한다든지 아니면 랜 환경에서 주소를 식별한다든지 여기서의 주소를 맥 주소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한 번 더 배울 거예요. 그리고 뭐 랜 환경에서 뭔가 안전하게 통신할 수 있도록 충돌을 방지한다든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계층이 데이터 링크 계층입니다. 네트워크 계층은 이제 좀 넓은 네트워크 간의 통신, 네트워크끼리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계층이 네트워크 계층이에요.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때 랜만 이용하는 게 아니죠. 인터넷을 사용하려면 결국에 랜 밖으로 벗어나야 됩니다. 통신의 범위가. 그때 사용되는 게 네트워크 계층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IP라고 하는 프로토콜입니다. 그 IP 주소할 때 그 IP 맞아요. 자, 그리고 송수신 과정에서 뭔가 신뢰성을 덧붙이고 싶을 때, 그럴 때 전송 계층의 역할이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전송 계층에서는 내 컴퓨터에 있는 프로그램이 인터넷 밖으로 나갈 때 어떻게 식별될지에 대한 정보로서 포트라고 하는 번호도 같이 사용이 됩니다. 이게 뭔지도 나중에 학습을 할 예정이에요. 세션 계층과 표현 계층은 각각 세션이라고 하는 연결 관계를 유지하고 수립하고 이런 계층이고, 표현은 마치 번역가처럼 뭔가를 압축하고 인코딩을 하고 이런 계층이고, 응용 계층은 실제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HTTP가 대표적이에요.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데이터를 전달받거나 전송을 하는 그러한 어떤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계층을 응용 계층이라고 부릅니다. 자, TCP IP 모델에서는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응용 계층은, 여기에서의 응용 계층은 요 세 개를 합친 것과 유사하고요. 전송 계층은 전송 계층과 유사하고, 인터넷 계층은 네트워크 계층과 유사하고,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은 이 두 개를 합친 것과 유사합니다. 자, 제가 방금 유사하다는 표현을 썼죠. 유사하다. 여기서 대표적인 오개념이 있습니다. TCP/IP 모델과 OSI 모델은 만들어진 목적이 다릅니다. 얘는 이론적인 참조를 위해서 만들어진 모델이 OSI 모델이고요. 실제 구현을 위해서 만들어진 모델이 TCP/IP 모델이기 때문에 얘네 둘 간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오개념입니다. 그러니까 TCP/IP 모델에서의 응용 계층은 얘와 같다. 이거 틀린 말이에요. TCP/IP 모델에서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은 얘네 둘과 같다. 이거 틀린 말입니다. TCP/IP 모델은 구현에 집중되어 있고 얘는 이론적인 설계, 이상적인 설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실제로 구현된 자동차와 같고 얘는 자동차 설계도와 같아요. 당연하게도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겠죠. 유사할 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겠죠. 그런 것처럼 그냥 유사하다 정도로만 이해해 주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캡슐화와 역캡슐화 여기까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네트워크 계층을 이해하면은 예를 들어서 송신하는 호스트가 있고 수신하는 호스트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송신 호스트 입장에서는 높은 계층에서 낮은 계층 순으로 메시지가 이동할 것이고, 수신 계층 입장에서는 낮은 계층에서 높은 계층으로 메시지가 이동을 할 겁니다. 반대로 여기에서 여기로 메시지가 전달된다면 높은 계층에서 낮은 계층으로 전달돼서 낮은 계층에서 높은 계층 순으로 전달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과정에서 캡슐화가 이루어집니다. 계층마다 주로 사용되는 프로토콜이 다릅니다. 네트워크 계층의 대표적인 프로토콜은 IP라는 프로토콜이고, 전송 계층에서의 대표적인 프로토콜은 TCP라고 하는 프로토콜이고, 응용 계층에서 대표적인 프로토콜은 HTTP라고 하는 프로토콜입니다. 이런 것처럼 계층마다 주로 사용되는 프로토콜의 종류가 달라요. 프로토콜의 종류가 달라지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헤더의 내용도 달라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응용 프로그램으로서 어떤 데이터를 전달받았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계층을 지나면 지날수록 계층에 있는 프로토콜의 목적에 따른 헤더가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됩니다.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추가되는 게 바로 트레일러고요. 예를 들어서 응용 프로그램으로부터 뭔가 전달해줄 메시지를 전달받았다라고 가정해볼게요. 이게 뭐 메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뭐 게임이 될 수도 있고 채팅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전달하고 싶은, 송수신하고 싶은 데이터를 전달받았으면 얘가 이제 페이로드가 되겠죠. 여기다가 이게 응용계층을 지나면서 응용계층의 프로토콜 목적에 부합하는 헤더가 추가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그리고 얘가 이렇게 이만큼이 전송계층을 지나면서 이게 이제 페이로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전송계층에 있는 프로토콜의 목적에 부합하는 헤더가 추가됩니다. 얘가 이제 네트워크 계층을 지나면 이만큼이 이제 페이로드가 되는 거예요. 얘가 이제 네트워크 계층을 지나면은 네트워크 계층 프로토콜의 목적에 부합하는 헤더가 추가됩니다. 얘가 데이터 링크 계층을 지나면은 다시 이만큼이 페이로드가 되는 거예요. 이만큼이. 여기에다가 이제 데이터 링크 계층을 지나면 데이터 링크 계층의 프로토콜 목적에 부합하는 헤더 더해서 트레일러까지가 추가가 됩니다. 이 과정 있죠? 이 과정. 계층을 지나면 지날수록 헤더의 내용이 추가되는 이 과정을 캡슐화, 인캡슐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물리계층에서는 정기적인, 아주 물리적인 송수신이 이루어지는 곳이니까 신호라고 하면 표현했어요. 정리하면 캡슐화란 상위 계층으로부터 내려받은 패킷을 페이로드 삼아 상위 계층으로부터 받은 정보에 프로토콜에 걸맞는 헤더 혹은 트레일러를 붙이는 것을 캡슐화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자, 역캡슐화는 뭐냐면 캡슐화 과정에서 붙인 헤더 혹은 트레일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수신지 입장에서 제거하는 것을 역캡슐화라고 부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요거 있죠? 이거가 이만큼이 지금 전기 신호로 변환돼서 쭉 전송이 됐다라고 가정해볼게요. 그러면 수신받는 입장에서 최종적으로 받고자 하는 정보는 얘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를 최종적으로 받으려면 이 헤더 그리고 트레일러를 뻗겨내야겠죠. 각 계층에서. 이 과정을 역캡슐화라고 부릅니다. 캡슐화 과정에서 각 계층에서 붙인 헤더와 트레일러를 제거하는 것. 이 수신된 그 메시지를 데이터 링크 계층이 지나면 역캡슐화가 되면은 얘가 없어지고, 네트워크 계층을 지나면 이 네트워크 계층에서 붙인 헤더가 뺏겨지고, 얘 전송 계층을 지나면 얘가 없어지고, 얘 응용 계층을 지나면 응용 계층에서 덧붙였던 얘가 또 이제 없어지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수신받고자 하는 그 데이터만 수신받는 게 역캡슐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정리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컴퓨터와 다른 컴퓨터가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는 이런 식으로 캡슐화 그리고 역캡슐화 과정을 거치면서 송수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참고로 PDU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PDU는 뭐냐면 각 계층에서 캡슐화된 이 데이터들 있죠. 얘네들을 부르는 지칭을 PDU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응용 계층, 표현 계층, 세션 계층에서는 뭐 데이터 혹은 메시지 이렇게 부르고요. 전송 계층에서는 TCP를 이용할 경우에는 요 단위를 세그먼트라고 부릅니다. UDP를 이용할 경우에는, UDP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이용할 경우에는 요 단위를 데이터그램이라고 불러요. 데이터그램.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패킷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거 패킷 아까 전에 등장했던 단어죠. 패킷 교환 네트워크. 엄밀히 말하자면 여기 패킷 교환 네트워크에서의 패킷과 PDU로서의 패킷은 다른 개념입니다. 패킷 교환 네트워크에서의 패킷은 그냥 요것들 전체, 그냥 메시지 자체를 지칭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혼동을 막기 위해서 IP 패킷이라고 부르는 공식 문서도 많습니다. 저도 되도록이면 IP 패킷이라고 지칭을 할게요. 그냥 패킷 교환 네트워크에서 주고받는 정보의 단위를 표현할 때는 패킷이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네트워크 계층의 PDU를 지칭할 때는 그냥 단순히 데이터그램 혹은 IP 패킷으로 지칭을 하겠습니다.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프레임이라고 부릅니다. 프레임에는 뭐가 있겠어요? 트레일러가 있겠죠. 물리 계층에서는 물리적인 송수신이 이루어지는 계층이라고 했으니까 비트 단위로 송수신이 됩니다. 그래서 PDU도 비트가 되는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는 네트워크의 패킷을 직접 캡처할 수 있는 패킷 캡처 프로그램인 와이어샤크를 설치하고 사용하는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어샤크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패킷을 직접 캡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내 컴퓨터를 기준으로 인터넷상에 날아다니는 패킷들을 직접 관찰을 해볼 수가 있는 네트워크를 학습할 때 있어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것들을 설치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wireshark.org/download라고 하는 여기 와이어샤크 홈페이지에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각자의 플랫폼에 맞는 인스톨러를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강의를 찍는 이 환경은 윈도우 환경이기 때문에 윈도우 인텔 인스톨러 요거를 다운로드를 받아줬습니다. 자,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설치 파일이 잘 받아질 겁니다. 이 와이어샤크를 설치하는 방법은 여느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과 거진 똑같습니다. 방금 전에는 뭐 라이선스 체크를 하는 거고요. 뭐 이건 기부를 해달라는 거고, 이거는 같이 설치할 구성 요소를 선택하는 거고, 이거는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화면에서 넥스트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설치 경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설치는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곳에 설치를 할 거고요. 이거는 패킷 캡처에 사용할 도구를 선택하는 항목인데, 이것도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이 항목으로 선택해주고 설치를 하겠습니다. 자, USB 캡처는 진행하지 않고 인스톨을 바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런 화면이 뜰 수가 있어요. mpcap이라고 하는 거를 같이 설치하는 화면이 뜰 텐데요. 이것도 여느 프로그램과 다를 바 없이 그냥 같이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동의한다, 인스톨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의 설치가 재개될 거예요. 이게 설치가 다 끝났다면요. 자, 넥스트를 눌러주시고 피니시 눌러주시면 설치가 재개되죠. 넥스트를 눌러주시고 피니시를 눌러주시면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와이어샤크를 실행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와이어샤크를 실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보일 겁니다. 여기서 와이파이, 로컬 영역 연결, 뭐 이런 식으로 블루투스 네트워크 연결, 이것들이 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들이거든요. 패킷을 캡처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저는 와이파이 환경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정말 많은 패킷들이 현재 실시간으로 캡처 중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쵸? 자, 이것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패킷들이에요. 그 상호 지느러미 같은 거를 클릭하면은 다시 캡처가 진행이 되고요. 요 정지 버튼을 누르면은 캡처가 정지가 됩니다. 이 정지 버튼을 누르면 패킷 캡처가 정지가 됩니다. 한번 패킷을 정지를 한번 시켜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와이어샤크의 간단한 사용법을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여기를 보시면은 이 소스라고 하는 거는 발신 주소를 의미하고, 데스티네이션은 이 목적지 주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92.168.219.132가 시작 번째 주소, 그리고 목적지는 여기로 향하는 패킷이다. 그 중에서도 TCP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패킷이고, 길이는 다음과 같다. 이것과 관련된 정보는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내용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약간 그 헥스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16진수 이 데이터가 실제로 이 패킷 하나하나를 구성하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0과 1밖에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배우셨을 겁니다. 근데 그것들을 다 2진수로만 작성하면 조금 길이가 길어질 수 있으니까 이 패킷에 해당하는 2진수를 16진수로 표기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좌측 하단을 보시면 여기 프레임, 이더넷, 그리고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사,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텐데요. 이게 캡슐화된 패킷들입니다. 이더넷 2 패킷, 이더넷 2 프레임을 의미하고요. 이만큼 이거 클릭하면은 이더넷 2 프레임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클릭하면은 여기까지 00까지가 이렇게 이더넷 2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요거를 클릭해 보시면 IP 버전 4 패킷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어디까지인지를 알 수가 있고, 요거를 클릭해 보시면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 즉 이건 TCP 프로토콜을 의미해요. 이건 IP 4 버전 프로토콜을 의미하고요. 자, 이걸 클릭해 보시면 TCP 프로토콜에 해당하는 패킷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TCP 그 세그먼트
대한 캡슐화 내용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캡슐화가 진행이 될 때 여기에서 덧붙여서 여기 이 이더넷 2라고 하는 패킷에 덧붙여서 이 IP 버전 4 패킷이 캡슐화되고 그 위에 또 캡슐화되고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하나, 둘, 셋. 그렇죠? 자, 이게 이 와이어샤크의 기본적인 레이아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만 보면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기능으로 필터링이 있습니다. 필터링에서 예를 들어서 IP.address equal 192.168.219.132 이런 식으로 입력하면은 이 IP 주소에 해당하는 패킷들만 필터링이 됩니다. 그쵸? 그리고 특정 프로토콜로 필터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TCP와 관련된 프로토콜만 이런 식으로 이제 조회가 될 거고요. 자, 그리고 TCP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포트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TCP 포트 중에서 443 포트를 이용하는 패킷들만 이런 식으로 필터링을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나중에 학습하시겠지만 HTTP 리스폰스 코드도 이렇게 필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 HTTP는 딱히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필터링이 되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IP 어드레스의 경우에는 이거의 발신지 주소로 이런 식으로 필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168.219.219.132가 발신지 주소인 패킷들만 필터링해라. 이런 식으로 필터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발신지 주소가 이 IP 주소인 것들만 필터링이 되죠. 그리고 목적지 주소가 여기인 패킷들만 필터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죠?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이 필터들은 AND OR 연산으로 이런 식으로 필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IP 주소에 발신지 주소가 이것들인 패킷 중에서 이 TCP를 사용하는 프로토콜과 AND 연산을 한 거예요. 이 OR 연산을 한 거예요. AND 연산의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필터를 이용해서 다양한 패킷들을 이제 필터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제공하거든요. 이 와이어샤크를 이용해서 네트워크에 관련된 스루풋을 조사한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학습해 보시겠지만 시퀀스 넘버를 조회를 해본다든지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조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스루풋도 이런 식으로 관찰해 볼 수가 있고요. RTT라고 하는 것도 나중에 배울 거예요. RTT도 라운드 트립 타임, 그러니까 패킷이 요청되고 응답받기까지의 시간도 이런 식으로 조회를 해볼 수가 있고요. 다양한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와이어샤크를 기본적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근데 수업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전에 준비해 놓은 와이어샤크 패킷들이 있습니다. 여기 github.com /fastcampus/cs로 들어가 보시면 net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패킷 ng 이런 파일들이 있을 거예요. 자, 요것들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직접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3-way 핸드쉐이크 피켓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는데 요거를 직접 이 버튼을 눌러서 다운로드를 받으신 다음에 얘를 이렇게 열어주시면은 제가 캡처했던 패킷들을 여러분들도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추후에 이 TCP, UDP 각각 프로토콜 학습한 다음에 이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제가 사전에 준비했던 이 패킷을 토대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제가 이 준비한 요 패킷을 토대로 패킷을 설명할 시간도 있을 테니까 이렇게 준비된 패킷, 즉 사전에 캡처된 패킷은 이렇게 열 수 있구나까지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패킷 캡처 프로그램인 와이어샤크를 설치하고 실시간으로 패킷을 캡처하고 그리고 그렇게 캡처된 패킷을 관찰하고 필터링하고 사전에 준비된 패킷을 열어보고 하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네트워크의 성능을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들, 네트워크의 성능과 관련한 다양한 용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트래픽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죠. 트래픽이라고 하는 용어는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트래픽이 뭘까요? 여기 써져 있죠. 그죠? 특정 시간 동안 특정 네트워크 내 정보의 흐름을 트래픽이라고 합니다. 트래픽이 몰린다. 이 말은 정보가 몰린다. 정보의 흐름이 너무 과다하다. 라는 걸 의미하고요. 트래픽이 몰리면 보통 과부하, 오버헤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트래픽을 분산한다. 라고 하면은 이 정보의 흐름을 분산한다.
정보를 조금 더 작은 단위로 갖고 가기 위해서 정보의 흐름을 분산한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트래픽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한 노드를 얼마나 많은 패킷들이 한순간에 경유하는가, 얼마나 많은 패킷이 네트워크 내에 한순간에 몰리는가를 트래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전송 속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송 속도는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장비라든지 네트워크 장비, 저도 모르게 줄여서 썼네요. 장비라든지 케이블과 같은 연결 매체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용어일 거예요. 전송 속도는. 이 케이블의 전송 속도는 어느 정도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이야기가 되죠. 이거는 보통 단위는 비츠 퍼 세컨드, 메가비츠 퍼 세컨드 이렇게 또 줄여서 쓰기도 하는데 기가비츠 퍼 세컨드 이런 식으로 보통 표기가 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전송 속도는 보통 기대 가능한 속도를 의미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케이블의 전송 속도는 얼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이 케이블은 어느 정도의 속도까지 기대가 가능하다. 어느 정도의 속도까지 지원을 한다. 로써 이제 전송 속도를 표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조금 더 현실적으로 내 컴퓨터를 거치는 그 네트워크의 전송 속도, 현실적인 전송 속도는 보통 처리율로 따집니다. 처리율. 스루풋이라고도 불러요. 보통 사용되는 이 단위는 같고요. 처리율은 전송 속도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인 지표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특정 시간 동안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데이터 양이 전송됐는지, 일순간에 어느 정도의 데이터 양이 전송됐는지를 처리율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전송 속도보다는 더 현실적인 지표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처리율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사용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작업 관리자 열어보시면 퍼포먼스 두 번째 탭 열어보시면 여기 스루풋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메가비트 퍼 세컨드. 요거는 NIC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입니다. 나중에 배울 거예요. 특정 네트워크 장비를 거치는 전송 속도 스루풋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어느 정도를 보냈고 일순간에 어느 정도를 받았고가 같이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대역폭이라고 하는 용어도 네트워크의 속도, 성능을 이야기할 때 많이 이야기가 됩니다. 대역폭, 이거는 밴드위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얘는 전송 매체의 두께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두께. 그러니까 네트워크 트래픽을 얼마만큼 수용할 수가 있는가. 예를 들어서 대역폭이 이만한 것과 대역폭이 이만한 것을 비교한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여기에 트래픽을 어떤 곳에 더 많이 담을 수 있겠어요? 당연히 여기에 더 많이 담을 수가 있겠죠. 대역폭이 클수록 그래서 송수신 가능한 최대 데이터 양도 많아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역폭이란 네트워크 트래픽을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서 전송 매체의 두께를 생각하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패킷 손실이라고 하는 지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패킷 손실, 패킷 로스라고도 부르는데 패킷 손실은 이름 그대로입니다. 패킷 교환 네트워크에서는 송수신되는 정보의 양이 패킷 단위로 전송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패킷이 송수신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될 수가 있어요. 유실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패킷이 유실되었는지를 패킷 손실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백분율로 표기를 해요. 여러분들 중에서 핑이라고 하는 그 명령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트워크를 진단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툴 중에 하나인데 핑 한 다음에 도메인 이름 혹은 IP 주소를 쓰면은 여기한테 네트워크 패킷을 보낼 수가 있어요. 패킷. 한번 해볼까요? 패킷을 보낼 수가 있어요. 핑 한 다음에 fast campus co.kr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fast campus에 패킷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여기서 컨트롤 C 하면은 요 핑 프로그램이 끝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컨트롤 C를 해서 이 패킷 송신이 끝났다면 여기에 얼마나 많은 패킷의 손실이 있었는지도 같이 뜹니다. 0% 패킷 로스라고 뜨죠. 하나도 패킷이 손실되지 않았습니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6개의 패킷을 보냈고 6개의 패킷을 응답으로서 받았습니다. 시간은 이만큼 소요됐습니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RTT가 무엇인지는 나중에 배웁니다. 참고로 핑은 이런 식으로
5개의 패킷을 보내겠다는 식으로 개수를 지정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럼 딱 5개만 보내고 자동으로 끝나죠. 그렇죠? 어쨌든 패킷 손실은 핑에서도, 핑이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프로그램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패킷이 손실되었는지를 나타낸다.